그렇다면 기후 변화의 원인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연적 요인, 두 번째가 인위적 요인이에요. 자연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다른 기후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것이고, 외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화산 분화에 의한 성층권의 에어로졸 증가, 태양 활동의 변화, 태양과 지구의 천문학적인 상대 위치 관계 등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위적 요인이죠. 강화된 온실 효과. 온실가스의 농도가 산업화 이후 현저하게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화석연료, 석탄,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원 사용, 질소, 비료 사용, 폐기물 소각, 냉매, 세척제 및 스프레이 사용이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에어로졸의 효과가 또 두 번째인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산업화가 대기 중에 에어로졸의 양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세 번째가 토지 피복의 변화예요. 과잉 토지 이용이나 장작과 숯 채취 등에 의해서 토지 이용도가 변화하고 도시와 산업화로 인한 고층 건축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산림에 대한 파괴인데, 도로가 건설되거나 벌목 농업의 확장, 땔감의 사용 등으로 인해서 산림이 파괴가 되죠. 이 산림이, 그러니까 나무 숲이 제거가 되는 것은 불이나 분해에 의해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온실 효과에 영향을 미쳐서 지구 온난화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지구 변화가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기후가 변화되면서 빙하가 감소, 또 홍수, 가뭄 및 사막화, 해수면 상승을 초래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예요.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지구 표면의 그 부근의 대기와 바다의 평균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CO2를 방출하는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대기 중의 열을 가두게 되는 온실 효과가 생기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집중호흡, 태풍을 빈번하게 가져와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지만, 홍수 및 가뭄, 폭풍, 엘니뇨, 폭염 등의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망과 질병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혹서에 의한 사망의 증가 또는 감염성 질환 발생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온난화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인간에게 정신질환, 심혈관 질환, 손상, 영양 부족, 감염성 질환 및 호흡기 질환 증가와 같은 대부분의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고요. 근데 이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위험의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위험이 매우 다양하고 전 지구에 나타나면서 변화될 수 없는 비가역적일 수 있고, 둘째가 이러한 위험성이 국가 간에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기후변화에 보다 책임이 있는 선진국보다 기후변화를 초래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후진국일수록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셋째, 같은 국가 내에서도 도시 빈민, 해안지역, 노인과 어린이, 영세농가 등이 기후변화의 피해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대기와 건강이에요. 사람이 공기 없이는 단 몇 분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성인이 안정 상태에서 1시간에 약 480리터의 공기를 호흡하는데, 흡입하는 공기 중에 O2, 산소가 혈액의 헤모글로빈, 혈색소와 결합해서 신체 각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탄산가스와 수증기가 공기로 배출되죠.
공기의 구성 성분을 보면 질소, 산소, 탄소가스가 대부분이에요. 질소가 가장 많죠. 대기 중에 탄산가스 농도가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0.1% 1000ppm 이상일 때는 그 방의 환기가 불량하다고 판단이 되죠. 실내 공기 중 탄산가스의 허용 농도는 0.07에서 0.1%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실내 공기 오염의 첫 번째가 군집독이에요. 많은 사람이 환기가 불량한 실내에 장시간 있으면 불쾌하게 되고 권태감, 두통, 구역구토, 현기증,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내 온도가 상승, 습도가 증가되고 기류 부족을 수반한 체열 방산의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고, 예방은 환기죠. 벤틸레이션입니다. 두 번째가 일산화탄소의 발생, 일산화탄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연탄가스를 많이 이용했을 때 예전에는 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사망을 했죠. 일산화탄소의 발생 원인은 CO2와 C가 CO2CO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유기물이 완전히 타면 이산화탄소가 생기지만 산소의 공급이 불충분하게 되면은 불완전 연소가 되어서 일산화탄소가 생깁니다. 또 이 이산화탄소는 자결한 탄소 C와 접촉하면 CO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맹독성이나 냄새,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피부 점막에 대한 자극성이 없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알 수 없지만 확산성과 침투성이 굉장히 강하죠. 위생학적 허용 농도가 100ppm, 0.01%입니다. 자, 그러면 일산화탄소 중독의 기전을 보면 일산화탄소가 흡입이 되어서 혈액으로 가면 혈색소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헤모글로빈하고 산소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CO 플러스 COHB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혈중의 산소 농도가 저하되죠. 조직의 하이폭시아, 저산소증을 초래하고 인체에 심한 독성 기체로 작용하니까 인터널 아스픽시아, 뇌질식 상태가 일어나서 중추신경계통의 장애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면 0에서 10% 증상이 없어요. 10에서 20%가 헤모글로빈하고 합해지면은 긴박감, 경한 두통, 피부혈관이 확장돼요. 20에서 30% 두통과 측두부 맥동, 30에서 40% 심한 두통, 권태, 현기증, 시력저하, 오심구토, 허탈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50에서 60%가 되면은 혼수, 경련, 트윈스톡 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60에서 70%면 심박 및 호흡이 미약해지면서 70에서 80%가 되면 호흡이 정지가 되죠. 그렇다면 일산화탄소 중독의 예방과 치료, 지금도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그 집에 그 환기 설비와 가스 누설 방지가 꼭 필요합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져서 안전과 보온을 하고 곧바로 치료 시에는 인공호흡과 산소흡입, 그리고 그 고압 산소 탱크가 있는 병원으로 와서 산소 요법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죽게 되죠. 두 번째가 대기 오염입니다. 자, 에어 폴루션, 대기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WHO가 정의를 했어요. 대기 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 물질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존재하여서 오염물질의 양과 농도 및 지속시간이 지역민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당 지역의 공중보건상 위해를 끼치고 인간과 동식물의 활동에 해를 주어서 그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은 상태가 바로 대기오염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대기오염이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오염물질이 외부 공기에 존재할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실내 공기에 존재할 경우에는 대기오염 범주에 넣지 않아요. 산업보건 분야에서 다루고 따로 실내 공기 오염으로 구분을 합니다. 둘째, 오염물질의 발생원이 인위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연적인 발생원, 예를 들면 화산이 폭발이 되거나 산불이 나거나 모래바람, 해양으로부터 많은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들어오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대기오염 분야에서 다루지가 않고, 셋째,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과 재산상에 해를 줄 수 있는 양 혹은 물질이어야 하고, 넷째, 감지할 수 있는 substances, 물질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대기오염 물질이 1차 오염 물질과 또 2차 오염 물질로 나누는데, 1차 오염 물질이 입자상과 가스상 물질로 크게 나눠요. 그 입자상 물질에 연기, 스모크가 있어요. 유리,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인데 매연이죠. 그래서 매연은 연소 시 발생하는 탄소 성분, 회성분, 먼지의 작은 입자, 이런 것들이 혼탁된 것으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분진, 먼지, 더스트.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건강상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극히 작은 먼지인데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은 지표면에서 강하고 10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부유분진이에요. 호흡 시에 상기도로 흡입되어서 인체에 유해하고 0.5 마이크로 이하의 입자는 일단 폐포에 부착되었다가 호흡운동에 의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0.5 마이크로 이상의 입자는 거의 인후 또는 기관지 점막에 침착하여서 혈관 또는 임파관에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0.5에서 5.0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가 가장 침착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가 미스트, 연무. 가스나 증기의 응축에 의해 생성된 대략 2에서 20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상 물질로 매연이나 가스상 물질보다 입자가 크기가 커요. 그 다음에 훈연, 퓨움이라고도 하고 휴움이라고도 하죠. 보통 광물질의 용해나 산화 등의 화학 반응에서 증발한 가스가 대기 중에서 응축하여 생기는 0.001 부터 1 마이크로미터의 고체 입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1차 오염물질의 가스상 물질이에요. SOX, Sulfur Oxide라고 해서 황화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황산가스 SO2죠. 황성분이 있는 원료인 석탄과 석유의 연소과정 황산을 생산 공정으로 사용하는 공장이나 재련에서 배출됩니다. 이 아황산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공장지대나 또 대도시에서는 지표에 가까운 공기층에 체류하여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원인가스로 분진, 매연과 더불어 대기오염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인후통, 만성기관지염 등의 호흡기계 질환을 일으키면서 높은 농도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항력 약화와 체내 항체 생성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농도를 이제 ppm으로 표시를 하면 8에서 10 ppm 되면 목이 자극되기 시작하고 20 ppm이 되면은 눈에 자극을 느끼면서 기침이 나오죠. 50에서 100 ppm은 단시간에 견딜 수 있는 한도인데 400에서 500 ppm 되면 단시간에 중한 중독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가 질소 산화물이에요. 옥사이드 오브 나이트로젠인데 NOx라고 하죠. NOx는 일산화질소,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로 나눕니다. 일산화질소는 대기 중에서 급속하게 NO2로 변하면서 이 NO가스가 자극성이 없는 무색 무취의 기체이지만 농도가 높으면 신경에 손상을 주어서 마비나 경련을 일으키죠. 특히 일산화질소는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CO, 일산화탄소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서 맷 헤모글로빈 혈증을 유발합니다. 이산화질소는 나이트로젠 디옥사이드 NO2라고 하죠. 적갈색이면서 자극성 기체이면서 일산화질소보다 7배 더 독성이 강해서 기관지염, 폐렴, 폐기종 등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NO2 같은 경우에는 50 ppm 정도 되면은 단시간에 중증 중독이 되고 150 ppm이 넘어가면은 단시간에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자동차에 사용하는 각종 연료 등의 탄화수소류의 연료에서 발생을 하는데 가솔린을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감속과 느린 속도에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배출이 되죠. 하이드로카본, 탄화수소라고 하죠. 연료의 연소과정, 공업 공정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면서 지방족 탄화수소와 방향족 탄화수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방향적 탄화수소 중에서 그 벤조피린은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HF 불화수소예요. 제철이나 인산비료 제조, 알루미늄, 재련, 도자기 제조, 유리공업 등에서 발생하면서 인체에 대한 피해보다는 낮은 농도에서 농작물 및 가축에 대한 피해가 큽니다. 황화수소라고 해서 H2S 및 유기화합물인데 코크스 제조, 타르 종류, 석유 및 가스의 정제, 비스코스 레이온 제조, 펄프 공장, 각종 화학공업 등에서 발생하면서 나쁜 냄새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2차 오염물질이에요. 2차 오염물질은 일단 대기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물리화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물질의 종류, 농도, 광활성도, 기상학적 확산력, 지역, 형세, 습도 등 각종 요인에 의해서 물리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 결과 새로운 오염물질을 만듭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화학 반응에 의한 광화학 스모그입니다. 자, 스모그라고 하는 것은 스모크와 포그가 안개죠. 안개를 합성한 말이에요. 지상에서 배출되는 연기나 먼지 등 불순물이 대기 속으로 사라지지 못하고 쌓인 채 지상 300m 안팎의 공중에 떠 있는 현상으로 시야를 흐리게 하고 공기를 탁하게 합니다. 스모그가 형성되는 과정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산소와 강한 자외선에 반응해서 새로운 복합물질을 만드는데 이것을 광화학 반응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스모그 사건이 런던형 스모그하고 로스앤젤레스형, LA형 스모그가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발생 시 온도가 런던형은 영하 1도에서 4도인데 LA형은 굉장히 더운, 그죠? 24에서 32도. 발생 시 습도가 런던형이 85% 이상이고 로스앤젤레스 LA가 70% 이하. 기온 역전에서 런던이 복사성이면서 LA는 침강성이에요. 풍속은 런던이 무풍이고 LA는 5m/s 이하고 스모그 스모그 최상시의 시계를 보면은 100m 이하, 그 다음에 1.6에서 0.8km 이하. 가장 발생하기 쉬운 날이 12월, 1월, 8월하고 9월 비교하셔야 돼요. LA형은 여름이고 런던은 겨울에 발생한 거예요. 런던형 같은 경우에는 석탄과 석유계 그리고 주된 성분이 SOX, CO 입자상 물질이고 화학적 반응은 환온이고 이른 아침에 최다 발생했어요. 인체에 대한 영향이 기침, 가래, 호흡기의 질환이 나타났는데 LA형 스모그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에 가장 더운 날 발생하고 주된 사용 연료가 석유계죠. 그리고 O3, 오존과 NO2, CO 유기물이 주요 성분입니다. 반응 유형으로는 광화학적, 열적 반응을 하고 화학적 반응으로는 산화되는 형태이고 런던이 이른 아침에 발생했다면 LA형 같은 경우에는 낮에 최다 발생 시간이 되고 LA형 스모그는 이제 눈에 자극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때 런던형 스모그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오염 물질의 광화학적 스모그하고 크게 그 다음에 광화학적 오염 물질이 있어요. 자, 광화학적 오염 물질의 오존, O3, 그 다음에 펜류, 그리고 알데히드 혹은 알데하이드라고 하죠. 오존 같은 경우에는 무색의 자극성 기체로 낮은 농도에서 눈이나 목에 자극 증상이 있으며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대기 중의 오존은 국제적인 광화학 스모그로 생성된 옥시단트의 지표 물질이고 태양빛이나 자동차 배출 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복잡한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이 됩니다. 오존의 농도는 일반 대기 중에서는 0.01에서 0.02 ppm 정도로 존재하지만 일정 기준 이상 높아질 경우에 호흡기나 눈이 자극을 받아서 기침이 나고 눈이 따끔거리거나 심할 경우 폐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오존 경보제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3단계로 발령하는 것인데 1시간 동안 대기 중에 오존 평균치가 0.12 ppm 이상일 때 주의보, 0.3 ppm 이상일 때 경보, 0.5 ppm 이상일 때는 중대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펜류라고 해서 펜이라고 하는 것이 peroxyacetyl nitrate, peroxypropionil nitrate, peroxybenzoyl nitrate가 있으면서 무색의 자극성 액체입니다. 알데히드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극성이 있는 가스인데 상온에서 강한 자극성이 있는 무색의 기체로 광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기도 하죠. 오염물질의 이제 기준치를 보면은 건강 기준치, 환경 기준치, 배출 허용 기준치로 나눠요. 건강 기준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체의 건강 장애를 고려해서 만든 기준치를 말하죠.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받고 인체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기준치가 동일합니다. 환경 기준치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을 고려해서 그 나라가 추구하려고 하는 목표치이고 행정상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 허용 기준인데 환경 기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배출 규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기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첫 번째가 지구 온난화가 있죠. 자, 이렇게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이 온실 효과가 대표적인 것이 CO2라고 했어요. 근데 CO2 이외에도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오존은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열선 중 단파장 열선을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가중시키는데 온실 효과에 의한 지구 기온의 상승은 해수면의 온도를 상승시켜서 나타나는 엘니뇨 현상을 일으키죠. 그리고 해수면의 온도가 5개월 이상 평균 수온보다 0.5도씨 이상 높을 때를 엘니뇨, 0.5도씨 이상 낮을 때를 라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엘니뇨 현상은 지구 열심장부인 서부 태평양 적도 해수면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2에서 3도 정도 높게 형성이 되어서 이것이 남미의 페루 해안까지 미치기 때문에 기존의 기상 모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 순환 형태를 나타나게 하죠. 이 현상으로 인해서 세계 각지에 홍수, 가뭄, 폭설 등을 몰고 오는 기상 이변 현상이 나타나는데 캐나다 같은 북부는 이상 난동 현상을, 멕시코만을 비롯한 남동부에는 이상 강우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니냐 현상 같은 경우에는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이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고 찬 해수의 용승, 바닷물이 위로 이제 솟구치는 것을 용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 때문에 적도의 동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강화되어서 엘니뇨의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라니냐는 스페인어로 여자 아이란 뜻이고 해수면의 온도가 5개월 이상 평균 수온보다 0.5도씨 이상 낮은 것을 말하고 이 현상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는 비가 많아져서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면서 페루는 서늘해지고 건조해져서 가뭄이 들게 되죠. 우리나라도 라니냐의 영향으로 겨울철 저온 현상이 나타나서 이상 추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존층 파괴예요. 자, 지상으로부터 24에서 48km 올라간 공간에 오존층이 있어서 지구를 감싸고 있죠. 이 오존층은 태양에서 강하게 내리쬐는 자외선을 일정하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생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존은 적은 양으로도 자극을 주어서 기침과 권태를 일으키고 상기도에 손상을 주어서 폐렴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농도가 높으면 폐충혈, 폐부종을 유발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오존의 주의보, 경보, 그 다음에 중대경보를 아셔야 돼요. 발령 기준을 보시면 주의보가 0.12 ppm 이상, 경보가 0.3 ppm 이상, 중대경보가 0.5 ppm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해제 기준도 읽어보시고요. 미세먼지가 PM10하고 PM2.5가 있거든요. 그럼 PM10 같은 경우에는 주의보가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는 300 마이크로그램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예요. 그럼 PM2.5 같은 경우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마이크로그램,
2시간 이상 지속인 때고, 경보는 평균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이 이제 오존이죠. 그 다음에 기온 역전. 지상에서 공기의 흐름이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이 있는데, 대기의 안정도는 바로 공기의 수직 이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상으로부터 수직 방향의 기온 변화가 대기의 안정도를 결정합니다. 오염물질의 확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따라서 오염물질의 확산 측면에서 본다면 수평 이동보다는 수직 이동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기온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층이 반대로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로는 지표면이 덥고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차기 때문에 더운 공기가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죠. 공기의 수직 흐름이 있지만 이게 역전이 되면 찬 공기가 아래에 있고 더운 공기가 위에 있어서 공기의 수직 이동이 없어지고 가스나 오염물질이 지표면에 침체가 되기 때문에 중독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기온 역전이 복사성 역전과 침강성 역전으로 나뉘는데, 공업지대의 경우에는 기온 역전 현상이 더욱 심화가 되죠. 복사성 역전은 낮 동안에 태양 복사열이 큰 경우 지표의 온도는 높아지지만 밤에는 복사열이 적어서 지표의 온도가 낮아져서 발생하고 지표 200m 이하에서 나타납니다. 침강성 역전은 맑은 날 고기압 중심부에서 공기가 침강하여 압축을 받아 따뜻한 공기층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통 1000m 내외의 고도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뮤즈 계곡 사건이나 런던 스모그 사건, 도노라 사건은 모두 기온 역전 현상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힛 아일랜드, 열섬 현상이에요. 도시도로의 포장률이 증가하고 인위적인 열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심의 온도는 변두리보다 약 5도씩 정도 높죠. 그러면서 기상의 변화가 생겨요. 도심의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게 되면서 도시 주위로부터 도심으로 바람이 불게 되어서 찬바람이 지표로 흐르게 되는데, 이를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열섬 현상은 도심 기온이 외곽보다 높아지는 것이죠. 온도 분포곡선을 그리면 고온 지역이 고립된 선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공기의 수직 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산성비예요. 공장이나 교통기관,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또 탄소산화물이 황산, 질산, 탄산 등의 형태로 빗물에 섞여 내리는 것을 말하고, 빗물의 pH가 5.6 이하일 때를 산성비라고 합니다. 산성비는 호수나 하천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금속물이나 석조 건물을 부식하여서 농작물이나 산림에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선 pH 5.6 이하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황사예요. 황사는 중국과 몽골의 사막에서 발원하는 모래먼지가 강력한 편소풍에 의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심한 경우에는 북미 지역에까지 날아가는 현상을 말하죠. 모래바람이라고 하지만 중국의 산업화로 인해서 많은 양의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면서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이 황사와 함께 우리나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호흡기 질환, 비염이나 결막염, 또 천식, 또 알레르기 등의 각종 질환을 유발하면서 강우에
산성도를 증가시킵니다. 비염 같은 경우에는 입자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에서 심하고요. 결막염은 비염과 동시에 나타나죠. 천식은 기관지가 약한 천식 환자나 폐결핵 환자가 황사에 노출되면 호흡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시정장애,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들로 햇빛을 산란하고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하늘이 뿌옇게 보여서, 그러니까 앞에 눈앞에 앞에의 모든 물체가 보이는 것이 악화가 되죠. 자, 그렇다면 대기오염 대책을 보면 첫 번째가 에너지의 사용 규제 대체예요. 가정연료가 석탄이나 석유에서 LNG로 교체하고 있죠. 그래서 LNG 사용을 하면서 대기오염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 오염 방지 기술의 향상과 보급입니다. 신물질을 개발해서 오염원의 대체를 이루어야 하고, 산업 구조의 고도화, 예를 들면은 산업의 제조 방법이라든가 처리 가공의 방법 등 근본적으로 연구해서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공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업 성장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 대책 등의 이제 사전 조사를 하고, 대기오염 방지에 대한 지도 계몽 및 법적 규제, 기업들 스스로 단속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오염자 비용 부담 원칙을 적용을 하는 거죠. 배출 허용 기준이 넘는 산업체 등에 대해서 배출 부과 벌과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PPP라고 하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